제15장 어둠 속의 실루엣. 며칠째 찌뿌둥하게 흐린 하늘이 계속됐다. 수저는 자정이 넘어서까지 노트북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하얗기만 했다. 크리스 올랜도 평전은 구성이 모두 잡혀 있었다. 그런데 왠지 두서너 페이지에서 생각이 막힌 채 진행이 저조한 상태였다. 그녀는 베이컨과 크루아상으로 대강 요기를 했을 뿐 저녁도 거른 채로 커피만 연거푸 5잔째를 마시고 있었다. 역시 글을 쓴다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야. 그녀는 마침내 책상 앞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다시 6잔째의 커피를 타서 소파에 앉았다. 스테파노가 행방불명된 지 보름이 넘어가고 있었다. 만월째의 밤에 케빈과 싸움을 벌이고 사라진 후 다시는 헤르메스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 때문에 집시 퀸스는 공연을 중단한 상태였다. 리더인 스테파노 없이는 공연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게다가 타로카드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단원들은 너나 없이 모두 경찰의 취조를 받아야 했다. 물론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이 때문에 헤르메스 측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파기까지 당하며 팀의 분위기는 매우 뒤숭숭했다. 자연스럽게 종적을 감추고 있는 스테파노에 한 혐의는 한층 더 짙어져 갔다. 게다가 그는 크리스 올랜도를 습격한 유력한 용의자로 경시청에 추적을 당하고 있는 터였다. 그래서 요즘 집시키스의 멤버들은 깊은 수심에 쌓여 있었다. 헤르메스에서는 그들이 숙소로 쓰고 있던 방갈로를 비우라는 독촉을 해댔다. 하지만 그들에겐 마땅히 갈 곳이 없었다. 갈 곳이 있다 해도 스테파노만 남겨두고 훌쩍 떠나버릴 수도 없었다. 임시로 다른 곳에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스테파노가 없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연주를 해낼 수도 없는 처지였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 수저는 BBC 측에 자신이 기획한 프로그램인 집시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집시는 다큐멘터리로서는 매력적인 아이템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취재가 불가능한 데다가 당장 다음 개편에 맞춘 특집 방송으로 내보낼 계획이었기 때문에 시일이 매우 촉박했던 것이다. 이렇게 한 가지 일거리가 줄었으니 이젠 크리스 올랜도의 평전에만 전념하면 되는데 도무지 몰입이 안 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보름 전에 발생했던 크리스 올랜도 피습 사건이 무척 예민한 부분으로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평전이 출판된다면 독자들이 가장 흥미를 느낄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될 것이다. 그들은 크리스 올랜도가 어떻게 살해될 위기를 넘겼는지 알고 싶어 할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크리스 올랜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해왔다. 그것은 단지 정신 이상자나 극성 팬의 소행일 뿐이니 무시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평전 출간 문제는 허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수전과 출간을 계약한 출판사 측에서는 크리스 올랜도 피습 사건을 꼭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녀를 압박해왔다. 적어도 이것은 몇만 부의 판매를 좌우할 만큼 흥미로운 이슈이기에 어찌 보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였다. 아무튼 이 틈바구니 사이에 낀 수저는 골치가 아팠다. 어떻게든 절충점을 찾아야 했는데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다. 글을 쓴다는 건 골치 아픈 일이야. 나는 왜 하고 많은 직업을 두고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수저는 남은 커피를 홀짝 마시고 나서 투덜대며 일어섰다. 빈 커피잔을 싱크대의 개수통에 넣고 그녀는 창가로 다가갔다. 온종일 컴퓨터 화면에서 깜빡거리는 커서만을 지켜보아서인지 눈앞이 침침했다. 그녀는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열었다. 어두운 하늘에서는 요란스럽게 비가 퍼부어대고 있었다. 이런 또 비가 오잖아? 차가운 빗방울이 들이치자
그녀는 얼른 창문을 닫았다. 정말 런던은 비가 많은 곳이야. 다시 소파에 돌아와 팔짱을 끼고 앉으며 그녀는 문득 홍콩을 떠올렸다. 그녀가 태어난 아름다운 항구 도시 홍콩도 런던처럼 습기가 많고 비 오는 날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홍콩인들은 영국 사람들처럼 음울하지 않고 생기발랄하면서도 시끄럽다. 사실 수저는 외교관이었던 아버지 덕분에 어려서부터 서방 국가를 돌아다니며 살아온 터여서 동양의 문화나 관습에 대해서 그리 많이 아는 편은 못 되었다. 그래도 아주 어릴 적에 뛰놀던 홍콩의 골목길은 언제나 자신의 고향인 것처럼 친근하게 느껴졌다. 아버지는 일찍 상처를 하고 혼자 살다가 공직에서 물러난 후 재혼을 했고 얼마 전 홍콩으로 돌아갔다. 그때 수저는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혼자 영국에 남겠다고 했다. 오랫동안 떠나 살아온 낯선 고향보다 차라리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익숙해진 서양식 생활이 더 편해서였을까? 아니, 그건 정당한 이유가 못 된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은 중국 영토로 환원됐다고는 해도 1세기에 걸친 통치의 흔적으로 홍콩엔 영국의 문화와 관습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게다가 건물이나 지역 명칭도 영국식을 따르는 곳이 대부분이니 생활하는 데 낯설거나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아마도 그녀가 혼자 남은 진짜 이유는 새어머니와 이복 동생들과 어울려 사는데 익숙치 못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 들어 가끔씩 아버지가 계신 홍콩이 그리웠다. 특히 오늘처럼 습기가 차고 음울한 하늘만 올려다 보이는 날씨에는 더욱 그랬다. 홍콩으로 가버릴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홍콩으로 떠날 수 있다. 내일 당장이라도 홍콩행 비행기를 타고 빅토리아 항구가 보이는 퀸즈로드의 아버지 집으로 가면 된다. 그러면 아버지는 무척 반갑게 맞이해 줄 것이다. 새어머니와 이복 동생들과 함께 사는 것이 싫다면 따로 아파트를 얻어 혼자 살 수도 있다. 그런데 왜 망설이고 있을까? 허공을 멍한 눈길로 바라보자 문득 로버트의 미소 띤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남자의 얼굴이었다. 어느새 로버트가 자신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아챈 순간 수저는 놀라움과 함께 흐뭇한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그때 창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옆집 노부부가 키우는 독일산 도베르만이다. 거칠고 사납기는 하지만 영리한 녀석이다. 낯선 사람과 동네 주민을 구별할 줄을 알 만큼 영리하다. 그런 녀석이 저렇게 짖어댄다면 분명히 지금 이 근처에는 낯선 사람이 와 있다는 뜻이다. 혹시 그 사람이 로버트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로버트가 왔는지도 몰라. 수저는 냉큼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달려갔다. 커튼을 조금 들추고 틈새로 정원 쪽을 내다보았다. 정원엔 오렌지빛 등이 하나 밝혀져 있었는데 어디에도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바보 녀석, 도둑 고양이를 보고 짖었나 봐. 수저는 실망하며 커튼을 내렸다. 그리고 막 돌아서려는 순간 커튼 위로 시꺼먼 그림자 하나가 빠르게 휙 지나쳐가는 것을 보았다. 수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숨겼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밖은 조용하다. 개 짖는 소리도 그쳤다. 추적거리며 내리는 빗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다. 잘못 본 걸까? 아무래도 이상했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귀를 기울였지만 발소리는 물론 조그만 인기척조차 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 잘못 본 거야. 피곤해서 헛것을 봤나 봐. 수저는 안심하며 휴, 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생각하며 벽에서 몸을 떼는 순간 다시 또 커튼 위에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목격했다. 분명히 사람의 그림자였다. 누군가 그녀의 2층 창문 베란다 앞에 와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로버트는 아니야. 그가 2층 베란다를 통해 들어올 리가 없잖아? 그럼 도대체 누구지? 도대체 누구람? 수저는 공포에 사로잡힌 채
벽면을 따라 조금씩 이동해 갔다. 그녀는 벽에 걸어둔 장식용 중국제 검을 집어들었다. 아버지가 아끼던 소장품이었는데 홍콩으로 가기 전 수전에게 선물로 주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칼집에서 날이 시퍼런 장검을 조심스럽게 빼어냈다. 장검을 두 손으로 움켜쥐자 대담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 담대함에 용기를 얻은 그녀는 조심조심 옆걸음질을 치며 방의 맞은편 끝으로 걸어가 이윽고 벽면의 스위치 옆까지 도달했다. 그녀는 한 손을 뻗어 스위치를 내렸다. 순간 방 안에 불이 꺼지면서 어두워졌다. 동시에 창가엔 보통 사람의 2배는 되어 보이는 시꺼멓고 커다란 그림자가 확 떠올랐다. 그 그림자는 방에 불이 꺼지는 것에 놀란 것처럼 휙 옆으로 사라졌는데 마치 시꺼먼 바람이 지나쳐간 것처럼 재빠르고 민첩한 동작이었다. 들어오려면 어디 한번 들어와 보라고. 이걸로 당장 후려칠 테니. 수전은 장검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쥔 채 두근거리는 심정을 억제하며 똑바로 창문을 주시했다. 아니 들어오지 않는 게 피차 좋을걸? 그녀는 그렇게 꼼짝도 않고 서서 기다렸다. 그러나 커튼엔 정원의 보안등 불빛만이 어른거릴 뿐이었다. 장검은 상당히 길고 또 무거웠다. 두 손으로 들고 있는 것이 차츰 버거워졌다. 이마에선 식은 땀이 흐르고 두 손에도 진땀이 배었다. 마침내 장검을 든 그녀의 두 손이 아래로 조금씩 처지더니 칼끝은 바닥에 닿게 되었다. 그녀는 혀를 빼물고 헉헉거리며 생각했다. 괴한은 가버린 걸까? 가버린 것 같다. 아니, 아직도 창밖에 그대로 숨어 있을지 몰라. 몹시 궁금했지만 창문을 열고 밖을 확인해 볼 엄두는 차만하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쳐져 내려온 장검을 여전히 두 손으로 쥔 채 엉거주춤 서서 꼼짝도 않고 기다렸다. 수전, 나예요. 30분 후 누군가 수전의 현관문을 마구 두드렸다. 로버트였다. 그는 여러 번 초인종 벨을 눌렀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다. 그래서 현관문을 마구 주먹으로 두드린 것이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이 이상했다. 도움을 청하는 수전의 전화를 받자마자 최대한 신속하게 달려왔는데 그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로버트의 머릿속엔 온갖 걱정이 오갔다. 그의 몸은 빗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수전, 안에 없어요? 나 로버트란 말이오. 그는 다시 또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그때 안에서 수전의 음성이 들렸다. 누구죠? 오, 수전, 나요, 로버트. 로버트라고요? 그렇소. 어서 문을 열어요. 문이 살짝 열리더니 수전이 냉큼 얼굴을 내밀었다. 로버트임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커다란 눈에 생기가 돌았다. 오, 로버트. 왜 이제야 왔어요? 전화 받고 즉시 달려온 거요.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와락 로버트의 목에 매달리며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수전, 대체 무슨 일이오? 자자, 이젠 괜찮아요. 겁내지 말아요. 로버트는 수전을 품에 안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로버트, 너무 무서웠어요. 놈이 여기까지 들어왔었소? 아니요. 들어오진 않았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그는 겁에 질린 수전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에 별다른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기다란 장검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가 자신을 보호하느라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작고 연약한 그녀가 저렇듯 무거운 장검을 들고 떨었을 것을 생각하니 가련하면서도 한편으론 대견했다. 당신이 저 칼을 빼들고 있었군요. 맞아요. 괴한이 들어오면 맞설 작정으로요. 잘했소, 수전. 아주 훌륭해요. 제가 잘했나요? 그럼 아주 잘했어요. 잘했고 말고. 그 말에 수전이 울음을 터뜨렸다. 로버트가 곁에 있다는 안도감에 한꺼번에 공포와 긴장이 풀리고 울음이 터져나왔던 것이다. 자자, 울지 말아요.
그는 그녀를 달래서 소파에 앉히고는 창가로 가서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열었다. 베란다에 놓인 화분 하나가 쓰러진 외엔 별다른 흔적이 없었다. 비가 퍼부어대는 정원에도 역시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시 창문을 닫고 커튼을 가린 뒤 소파로 돌아왔다. 그리고 몸을 움츠리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수전의 곁에 앉았다.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그가 물었다. 어떤 자인지 괴한의 얼굴을 보았나요? 아니요, 얼굴은 못 봤어요. 커튼 너머에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을 뿐이에요. 커튼을 젖히고 내다보지 않았단 말이죠. 어떻게 내다봐요? 당신 같으면 내다볼 수 있었겠어요? 물론 당신이라면 내다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너무 겁이 나서 그럴 수 없었다고요. 알아요. 그럴 수 없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해요. 로버트, 혹시 타로카드 살인범이 아닐까요? 타로카드 살인범은 꼭 비 오는 날 밤에 범행을 한다잖아요. 그자가 나를 죽이려고 왔던 건 아닐까요? 그건 모르겠소. 하지만 아닐 거요. 타로카드 살인마는 금발의 여자만 노리거든. 이렇게 수전을 안심시키면서도 로버트는 확신할 수 없었다. 어쩌면 진짜 타로카드 살인범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단순한 좀도둑이었는지도 모르고. 로버트, 당신 권총 가지고 있어요? 수전이 그의 허리춤을 더듬으며 물었다. 지금은 없어요. 그녀의 손길에 간지러움을 느끼며 로버트가 대답했다. 어째서 경찰이 권총도 없어요? 경찰이면서 어째서 권총을 안 가지고 다니는 거죠? 범인을 맞닥뜨린다든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권총이 있어야 하잖아요? 미국 경찰은 늘 권총을 가지고 다니지만 우린 달라요. 영국 경찰은 원칙적으로 개인 무기를 휴대하고 다니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시청 보관함에 두고 다니죠. 그런데 왜 그런 걸 묻죠? 로버트, 아무래도 나 권총 한 자루 사야 할 것 같아요. 수전이 말했다. 저기 저 칼 있죠? 저 칼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오래 들고 서 있기가 아주 힘들었다고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커다란 중국제 장검을 가리키며 그녀가 말했다. 수전, 잠깐 기다려요. 어딜 가려고요? 밖에 잠깐 나갔다 오겠소. 혹시 무슨 흔적을 남겼나 보고 오려는 거요. 무서워요.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되나요? 흔적은 내일 찾아보면 되잖아요. 빗물에 씻겨나갈 수도 있으니까. 걱정 말고 있어요. 문을 꼭 잠그고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금방 돌아오겠소. 금방 오는 거죠? 정말 금방 와야 돼요. 알았어요. 로버트는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는 수전을 남겨둔 채 현관 밖으로 나왔다. 로버트는 비를 맞으며 수전의 정원 뒤쪽으로 갔다. 당장 눈에 띄는 물체가 있었다. 자작나무 고목과 잔디 위에 시꺼먼 덩어리가 누워 있었던 것이다. 가까이 가서 보니 커다란 도베르만이었다. 개는 죽어 있었다. 목덜미를 예리한 칼로 잘린 것이 확인됐다. 상처에서 흐른 핏물이 쏟아져 내린 빗물에 섞여 피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이게 뭘까? 로버트는 혀를 빼물고 있는 개의 입속에 무언가 허연 것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았다. 그는 그것을 개의 이빨 틈새에서 꺼냈다. 수은등 불빛에 비춰보니 흰색 천조각이었다. 핏물이 불그스레 배어 있는 것이 모양으로 보아 셔츠의 소매쯤으로 보였다. 특이한 소매였다. 주름이 잡힌 프릴 장식이 된 소매였던 것이다. 집시. 로버트의 뇌리를 당장 스친 것은 헤르메스에서 보았던 집시 퀴스 멤버들이 입고 있던 셔츠였다. 그들의 셔츠 소매 조각이 틀림없었다. 집시들이 입는 셔츠에 소매 같아요. 당신 생각도 그렇소? 틀림없어요. 그럼 아까 그 괴한은 스테파노일까요? 아직 단정할 순 없어요. 스테파노는 왜 나를 죽이려 했을까요? 이 소매가 스테파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구의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잖소? 그렇긴 하지만 슈저는 두려운 눈길로 로버트가 주워온 증거물을 다시 한번 보았다.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일이었다. 로버트는 정말 뭐가 뭔지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키는 기분이 들었다. 사실 그 역시도 마음속으로는 스테파노를 의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째서일까?
어째서 스테파노는 수전의 집안에 침입하려고 했던 걸까? 크리스 올랜도를 습격했던 동기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다시 수전을 노린 이유는 정말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가 다시 나타날까요? 글쎄, 알 수 없는 일이지. 하지만 일단 조사하는 게 좋겠어요. 로버트, 그가 나를 노리는 이유가 뭘까요? 시전이 물었다. 나도 모르겠소. 로버트가 대답했다. 그 녀석이 수잔의 집에 침입하려고 했다면 거기엔 무언가 이유가 있었을 거야. 크리스 올랜도를 습격한 것도 마찬가지일 테고 수잔은 올랜도의 평전을 지필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무슨 단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케빈의 말에 로버트는 고개를 저었다. 평전이 이 사건과 관계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관련이 없다면 어째서 수잔을 노린 거지? 로버트는 마땅히 대꾸할 말이 없었다. 아무튼 아직 그 괴한이 스테파노였다는 게 확인된 건 아니니까 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그야 이 천조각에서 혈액을 뽑아 유전자 감식을 해보면 알겠지. 그래서 만약 스테파노의 소매가 맞다면 이건 그자가 타로 카드 살인범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물이 될 거고. 케빈의 말에 로버트는 깜짝 놀랐다. 자네 말은 수전이 타로카드 살인 사건의 5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난 스테파노 그놈을 연쇄살인범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물론 자넨 내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지만 말이야. 케빈이 의기양양하게 짓거려댔다. 하지만 놈을 찾을 수가 없어. 지난번 만월째 밤에 사라진 후로는 종적이 묘연하단 말이지. 케빈은 스테파노에 대해 굉장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다. 타로 카드 연쇄살인범이 집시일 것이라고 단정했던 자신의 추리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만월째 밤에 주먹 다짐을 벌인 적대감에 더하여 중요한 증거물이었던 단검을 잃어버린 일로 경감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은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스테파노 자식, 내 손으로 잡고 말 거야. 그 자식 몽타주를 더 뿌려야겠어. 그리고 헤르메스에 가서 에스메랄다와 다른 집시들에 대한 감시도 게을리하지 말아야지. 케빈은 의기양양하게 말하며 방을 나섰다. 수잔. 이튿날 오후 3시경 누군가 큰 소리로 부르며 수전의 집 문을 두드렸다. 수전이 나가보니 이웃집의 퇴직 교사 노인이었다. 그는 검은 양복 정장 차림으로 가슴에는 흰 장미꽃을 꽂고 있었다. 쭈글쭈글 주름이 가득한 얼굴은 무척이나 화가 나 있었다. 아, 로베르만 씨,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냐고? 정말 무슨 일로 왔는지 몰라서 묻는 거요? 아, 네. 그 일 때문이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뭐라고 사과드려야 할지. 물론 퓨리 때문이시겠죠? 정말 안 됐어요. 멋진 개였는데. 로베르만 씨가 느끼실 상실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퓨리와 같은 종의 개를 선물하면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만일 원치 않으시면 적정한 선에서 보상을 해드릴 각오는 돼 있습니다. 물론 그걸로 위안이 되시진 않겠지만 아무튼 용서하세요. 저 때문에 퓨리가 죽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어요. 로베르만 씨는 안절부절 못하는 수전의 말이 끝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 퉁명스럽게 반문했다. 정말 안 갈 거요? 네? 어딜요? 어딜 말씀이죠? 로베르만 씨? 지금 퓨리를 묻으러 가는 길이요. 그런데 당신이 모른 척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면 그건 도리가 아니잖소. 아, 그 문제 때문이군요. 물론 가야죠. 잠깐 기다리시겠어요? 곧 준비하고 나오겠습니다. 수전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서 옷장 문을 열었다.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까? 문득 로베르만 씨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는 것이 생각났다. 그녀는 자신도 검은 색깔의 원피스를 꺼내 서둘러 몸에 걸쳤다. 그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로베르만 씨를 따라 집 앞으로 나왔다. 어머, 연구차를 부르셨군요. 로베르만 씨 댁 앞에는 검은색 연구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길쭉한 링컨 콘티넨탈이었다. 수전은 기껏 개 한 마리가 죽은 걸 가지고 연구차까지 부른다는 게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그때 로베르만 씨 댁에서 두 남자가 관을 들고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 뒤에는 허리가 구부정한 로베르만 부인이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다른 손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으며 뒤따라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수전을 노려보았다. 로베르만 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퓨리가 그런 꼴을 당해서. 밉살스럽다는 듯 노려보며 로베르만 부인이 투덜댔다. 그러게 뒷창문을 없애라고 몇 번이나 충고했잖소.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창문이 많아서 좋을 건 없다고 했지. 네, 그랬었죠. 아무튼 우리 퓨리는 당신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대신해서 우리 퓨리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됐어요. 당신을 원망할 생각은 없어요. 아무튼 퓨리를 묻으러 가기나 합시다. 당신 차로 따라오겠소? 아니면 우리 차로 갈 거요? 제 차를 타고 따라가죠. 그럴 필요 없이 우리 차에 함께 타고 갑시다. 가면서 여러 가지 할 얘기도 있고. 네, 뭐 그러죠. 수전은 로베르만 부부의 폰티악 뒷자리에 올라탔다. 잠시 후 로베르만 부부의 폰티악은 도베르만의 관을 싣고 앞장서 가는 영구차를 따라 홈주구의 주택가를 빠져나갔다. 제16장 잠복. 주변이 쥐죽은 듯 조용했다. 케빈은 시계를 보았다. 새벽 2시였다. 캄캄한 밤하늘엔 피 묻은 반월도를 닮은 불그스름한 초생딸이 덩그러니 걸려 있어 한결 스산한 기분이 느껴졌다. 케빈은 자작나무 숲에 몸을 숨긴 채 집시들이 묵고 있는 방갈로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벌써 보름째 이곳에서 잠복 근무를 해왔는데 오늘도 자정에 도착했으니 꼬박 2시간이 지난 셈이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건만 아무튼 케빈은 만월째 날 자신과 한바탕 주먹다짐을 벌이고 사라진 후 종적이 묘연한 스테파노가 나타나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 언젠가는 나타날 게 틀림없어. 이 개자식, 나타나기만 해봐라. 케빈은 스테파노를 타로 카드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크리스 올랜도를 습격한 것 역시 스테파노라고 그는 확신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집시 단검은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증거였다. 그는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도 꾹 참아야만 했다. 혹시 스테파노란 놈이 담배 불빛을 보고 달아나 버리면 그간의 고생이 헛수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흡연 욕구를 억제하고 졸음도 쫓을 겸 그는 쉴 새 없이 껌을 우물거리고 있었다. 더러운 집신 녀석들. 그는 이제 이곳에 잠복해 있는 것이 지겨웠다. 두툼한 양털 파카를 입고 따뜻한 캐시미어 네이도 껴입었지만 새벽이 되면 견딜 수 없을 만큼 한기가 느껴졌다. 게다가 비라도 오는 날에는 준비해온 방수포를 뒤집어 써도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도 케빈은 이런 모든 고역을 보상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었다. 타로 카드 살인마를 잡으면 거기엔 상응하는 보상이 따를 것이니까 말이다. 때로는 낮에도 집시들의 방갈로에 가보는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면 그들은 애써 시선을 외면하고 피하거나 방갈로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작은 북을 치는 호세라는 젊은 집시놈은 노골적으로 그를 모욕하기까지 했다. 스테파노 형은 여자를 죽이지 않아.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다음 만월째 날엔 통돼지 대신 당신의 뚱뚱한 몸뚱이를 쇠꼬챙이에 끼워서 바비큐를 만들 테니 두고 보라고. 누구라도 그랬겠지만 그런 말을 듣고 나면 기분이 몹시 더러웠다. 그따위 애송이 녀석의 협박을 무시해버리리라 맘먹었지만 그 후로도 왠지 그 말이 자꾸만 떠오르곤 했다. 아주 묘한 기분이었다. 정말로 자신이 홀라당 벗겨진 몸으로 쇠꼬챙이에 꿰어져 모닥불 위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만 같달까? 혓바닥부터 항문까지 쇠꼬챙이가 그대로 뱃속을 관통한 것처럼 뜨끔하고 거북했다. 더러운 집시 녀석들이라면
실제로 자기 몸을 그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건방진 꼬마 녀석. 그런 말을 함부로 짓거리다니. 나중에 따끔한 맛을 보여주고 말겠어. 케빈은 껌을 오물거리며 중얼거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언짢은 것은 카르멜라 노파의 오목한 눈과 에스메랄다의 아름다운 눈을 마주치는 일이었다. 스테파노는 카르멜라 노파에겐 손자가 되고 에스메랄다와는 부부나 다름없는 연인 관계이다. 스테파노가 살인사건 용의자로 쫓기고 공연 계약이 파기되어 오갈 데 없는 곤경에 처해 있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카르멜라 노파는 평화로운 얼굴을 한 채 방갈로 바깥에 있는 낡은 벤치에 앉아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가끔 케빈과 눈이 마주치면 온화한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가끔은 밤중에 에스메랄다가 커다란 바구니에 빵과 스튜를 담아서 가져오기도 했다. 카르멜라 노파가 시킨 일일 것이다. 손자를 잡으려고 잠복해 있는 형사에게 이처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노파도 알 수 없었지만 직접 빵 바구니를 가져다 주는 에스메랄다의 태도도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에스메랄다는 케빈이 잠복해 있는 장소에서 얼마쯤 떨어진 곳에 도착해서 가만히 바구니를 내려놓고는 그대로 몸을 돌려 방갈로 쪽으로 돌아가곤 했다. 처음엔 마치 개한테 먹이를 주고 가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며칠 동안은 아예 빵 바구니에 손도 대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그들의 고마운 심정이 가슴에 와닿고 하도 배가 고프기도 해서 빵을 집어먹었고 그때부터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그날도 에스메랄다는 새벽 1시경에 바구니를 가져다 놓고 가버렸다. 케빈은 슬그머니 일어나 빵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왔다. 스테파노, 어서 나타나라. 어서 모습을 드러내란 말이야. 그는 보온병 뚜껑을 돌려 따뜻한 커피를 따르고 빵을 씹으며 중얼거렸다. 커피는 마누라가 담아준 것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집을 나갔다가 새벽녘에 소금에 절인 양배추처럼 축 처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남편이 도무지 못마땅해서 쉴 새 없이 투덜거리면서도 커피를 끓여 넣어 주었다. 아마 그 커피엔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침이 거의 반가량은 섞여 있을 것이다. 로버트 자식은 지금 수전의 집에 가 있을 거야. 따뜻한 커피를 조심스럽게 삼키면서 케빈은 생각했다. 로버트는 그날도 수전의 집으로 퇴근했다. 수전을 만나고부터 로버트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모습을 케빈은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언제나 타인의 모범이 될 만한 행동만을 하던 그가 수전과 연애에 빠지고부터는 업무에 소홀한 면을 보였다. 일과 중엔 온종일 애인 생각으로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고 일과가 끝나는 즉시 곧장 애인의 집으로 달려갔던 것이다. 그 자식, 지금쯤 재미 보고 있을 게 틀림없어. 케빈은 어느새 식어버린 커피를 마시며 알몸의 수전과 로버트가 서로 부둥켜 안고 침대에서 뒹굴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마치 에로틱한 영화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그는 여러 가지 세세한 공상을 하며 슬며시 혼자 웃음을 지었다. 달밤에 숲에 혼자 앉아 있자니 별별 잡념이 다 떠올랐던 것이다. 그 시각 로버트가 수전의 집에 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집 안이 아니라 집 밖이었다. 그리고 실상 추운 새벽 한기에 몸을 떨고 있기는 케빈의 처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이를테면 케빈의 상상처럼 따뜻한 방 안에서 알몸으로 수전을 부둥켜 안고 침대 위를 구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 역시 저원의 사철나무 울타리 뒤에 몸을 숨기고 추위에 몸을 떨며 그녀의 창문을 멀찌 감치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울타리 뒤에 커다란 단풍나무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무성하던 나뭇잎이 모두 떨어져 내려 방석을 깔고 앉은 것처럼 푹신했다. 거기서 로버트는 몇 시간째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단풍나무 고목 그늘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이고 이제나 저제나 괴한이 나타날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시켰다. 인적이 없는 정원을 빈틈없이 경계하고 있었다. 자꾸만 졸음이 밀려왔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유혹이 강했지만 불빛 때문에 마음이 걸렸다. 그래서 졸음을 쫓을 작정으로 미리 준비해간 박하사탕을 입안에 넣고 우물거리며 눈을 부릅뜨고 있었던 것이다. 하기는 어떤 점에서 케빈의 공상이 옳을 수도 있었다. 로버트 역시 몇 시간째 한자리에 앉아 무언가를 기다리는 처지이다 보니 머릿속엔 온갖 공상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달콤한 공상은 바로 케빈의 머리에 떠오른 바로 그 장면이었다. 로버트는 마음속으로 수전의 옷을 차례차례 벗겨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그녀의 아담한 알몸을 가볍게 안아들고 침대에 걸어가 그녀를 살그머니 내려놓는 장면을 상상한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씩 옷을 벗는다. 겉옷을 벗고 셔츠를 벗고 바지를 벗고 팬티까지 벗어던진다. 수전의 알몸은 부드럽고 따뜻하다. 푹신한 침대 위에 올라가 그녀의 몸을 부둥켜 안고 키스를 한다. 처음엔 이마에, 그 다음엔 입술에, 그리고 목덜미와 젖가슴에 차례로 키스를 해나간다. 수전, 사랑해. 로버트는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얼마나 달콤한 상상인가. 그는 새벽 한기에 부르르 몸을 떨면서 또다시 상상의 날개를 펼쳐나갔다. 수전의 젖가슴은 아담하다. 손바닥을 오므리면 그대로 덮일 정도로 자그맣다. 하지만 로버트는 차라리 작은 편이 좋다. 서양 여자들처럼 터무니없이 큰 젖가슴은 별로다. 그는 그녀의 작고 탄력 있는 젖가슴을 부드럽게 쓰다듬는다. 그리고 자그맣고 분홍빛을 띤 유두에 살그머니 입술을 대보고 이어 혀끝으로 건드리듯 조금씩 핥으며 맛을 본다. 오, 로버트는 눈을 감았다. 수전의 유두에서는 짙은 박하 냄새가 풍긴다. 로버트는 눈을 감은 채 짙은 박하 냄새가 풍기는 박하사탕을 입안으로 굴리며 나지막한 시림소리를 뱉었다. 수전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손톱으로 유두를 극적거렸다. 아까부터 이상하게 젖꼭지가 간질거렸다.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바람에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들이 뒤엉키며 더 이상 작업을 진전시킬 수가 없었다. 왜 이렇게 흥분이 될까? 그녀는 세이브 키를 눌러 작성 중이던 문서를 저장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젖꼭지가 간지럽고 온몸이 후끈하게 달아오르는 것이 이상했다. 몸살 기운이 있는 걸까? 그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거울 앞에 서서 겉에 입은 스웨터를 들어올리고 브래지어를 내린 다음 젖꼭지 부근을 살펴보았다. 괜찮은데 왜 이러지? 그녀는 다시 브래지어를 올리고 스웨터를 내린 다음 고개를 갸웃거리며 창문가로 걸어갔다. 그리고 커튼을 살짝 들추고 밖을 내다보면서 생각했다. 로버트는 아직도 저기에 있을까? 나뭇잎이 떨어져 헐벗은 단풍나무 고목이 세찬 바람에 가지를 흔들고 있을 뿐 어디에서도 로버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기는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했다.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나무 그늘 뒤에 숨어 있을 것이니 말이다. 가련한 사람. 쌀쌀한 날씨에 밖에서 떨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까? 잠깐 들어와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라고 말해도 듣지 않으니 답답해. 로버트가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것을 알아챈 것은 일주일 전이었다. 이웃집 퓨리의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온 날 밤, 로베르만 노인이 누군가 당신의 집 정원에 숨어 있으니 조심하라는 전화를 걸어주었다. 그래서 다음 날 자정경에 창문을 내다보니 로버트가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그는 곧장 나무 뒤의 그늘 속으로 몸을 감춘 뒤 1시간이 지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수전이 겉옷을 걸쳐 입고 정원에 나가
그늘에 대고 소리쳤다. 그러자 로버트가 약간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로버트, 왜 안으로 안 들어오고 여기 있지요? 수전, 어서 들어가요. 난 여기서 당신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나를 지킨다고요? 그래요. 당신을 노린 자가 또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수전은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 밤새 추운 바깥에서 떨고 있는 그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던 것이다. 당신 언제부터 그랬어요? 일주일 전부터 날씨가 차요. 자, 어서 들어가요. 내 걱정은 말고.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이 여기서 떨고 있는 걸 알면서 저 혼자 따뜻한 방 안에 있으란 말인가요? 당신 마음 알아요. 하지만 수전, 이건 내 일이에요. 난 당신을 노리는 범인을 잡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을 나는 좋아해요. 그래서 형사가 된 거고요. 로버트가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했다. 혹시 그새 범인이 나타나 자신이 그녀와 얘기하는 모습을 볼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다. 수전이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다. 여기서 밤새 이러고 있으면 도대체 잠은 언제 자죠? 새벽에 날이 밝으면 돌아가서 그때 자요. 출근해야 하니까 몇 시간 못 잘 거 아니에요? 4시간은 잘 수 있어요. 그 정도면 거뜬해요. 자, 내 걱정 말고 어서 들어가요. 그게 수전이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로버트는 떠밀다시피 그녀를 다그쳤다. 아무튼 그 바람에 수전은 별수 없이 집으로 들어오고 말았지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다. 사랑하는 연인이 밖에서 떨고 있는데 침대에 누운들 편히 잠이 올 리가 없었다. 그렇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기껏해야 그가 춥지 않도록 두툼한 담요를 가져다 주고 맛있는 빵과 함께 뜨거운 커피를 보온병에 담아 갖다 주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글을 써서 먹고 사는 작가라는 직업이 제일 힘들고 고달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아니었다. 작가인 자기보다 더 힘들고 고달픈 것은 바로 로버트의 직업이었다. 형사란 직업은 할 짓이 못 돼. 만일 로버트와 결혼하게 되면 당장 직업을 바꾸라고 해야지. 수전은 이렇게 생각하며 커튼을 내리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다. 로버트가 걱정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가 바깥에서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니 무척 마음이 든든한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녀는 다시 노트북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자판에 손가락을 대고 생각을 가다듬기 위해 앞에 쓴 문장들을 쭉 훑어보았다. 크리스 올랜도는 켄싱턴의 작은 비틀즈였다. 일요일 아침만 되면 어린 크리스는 미키마우스 복장을 하고 작은 북을 메고서 이웃집을 돌았다. 그리고 비틀즈의 헤이, 주드를 부르면 어른들은 쿠키나 캔디 혹은 호두 같은 것을 주머니에 넣어주며 칭찬하곤 했다. 간혹 그가 오지 않는 일요일 아침이면 마을 사람들은 그의 부모를 찾아가 우리의 어린 존 매너는 어디 아픈가요? 하고 물었다. 만약에 그가 정말 아프다고 하면 이웃들은 마당에서 갓 꺾은 어린 장미나 초콜릿을 바구니에 가득 담아들고 그를 방문했다. 우리는 그의 팬이었답니다. 지금도 그의 고향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회상한다. 여기까지 쓴 것을 읽어보고 그녀는 빙긋 웃었다. 옆에 놓인 자료들 중에는 바로 이 시절의 모습을 찍은 사진도 있다. 양복 재단사였던 아버지가 손수 만들어 주었다는 미키마우스 복장을 입고 작은 북을 둘러맨 채 개구쟁이처럼 천진스럽게 웃고 있는 어린 크리스 올랜도의 사진이다. 가운데 앞니 2개가 빠져 있어 더욱 귀여웠다. 이렇게 천진난만했던 아이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크리스 올랜도가 가사를 짓고 작곡까지 한 엘도라도의 레퍼토리들은 대부분이 반항과 저항의식, 그리고 삶의 부조리와 마약에 대한 탐닉을 소재로 하고 있다. 이처럼 세상에 대한 반항의식이 싹트게 된 동기는 바로 그를 끔찍하게 사랑했던 아버지의 죽음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크리스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완전히 성격이 변해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 그는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었다. 확실히 그의 성격엔 괴팍한 면이 있었다. 얼마 전에 당했던 피습 사건을 풍전에서 다루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마침내 그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그의 고집이 출판사의 요청을 꺾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또 한 가지 있다. 크리스 올랜도와 스테파노와의 관계였다. 만일 케빈의 말대로 크리스를 습격한 범인이 스테파노라면 그 동기는 무엇일까? 그리고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 생각할수록 수전의 궁금증은 더해만 갔다. 아무튼 크리스는 예상보다 회복이 빠른 편이었다. 이제 거동에도 전혀 불편이 없었다. 그가 부상을 당해서 수전에게 좋은 일은 그 덕분에 평전지필에 많은 시간을 내주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보름 동안 수전은 거의 이틀 걸러 한 번씩 크리스를 만나 그가 생각하고 있는 인생과 음악에 대해 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에도 그와의 스케줄이 잡혀 있었다. 그래, 내일은 부친의 죽음에 관해서 입을 열게 해야지. 그리고 기회를 봐서 그가 스테파노를 알고 있는지도 알아내야지. 수전은 이렇게 생각하며 다시 작업을 이어나갔다.